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일하던 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몇 년 전 결혼해 어린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아빠예요. 저는 가끔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도 한 번씩 신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삶이 맞나 꿈 같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고아원에 맡겨져 자랐어요. 고아원이라는 데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누군가가 저를 돌봐준다는 느낌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항상 버려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될 거라는 기대도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보면 너무 기대하면 오히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대를 안 하고 있으니 웬일로 하늘에서 선물처럼 툭 하고 지금의 아내를 보내주셨어요. 아내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만났는데요. 제 눈에는 너무 예쁘고 발랄한 게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외동딸로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애교도 많고 아기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남자친구인 저에게도 애교가 많고 언제나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입버릇처럼 한 말이 제가 나이에 비해 의젓해서 듬직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요. 연애하면서 종종 지금의 장인 장모님들과 자주 만나고 집에 놀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장인 장모님은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들으시고도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부모 없는 고아랑 결혼하고 싶다는 소리 하잖아. 나는 그 말 이해한다니까. 나도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해서 그런지 내 딸은 괜히 깐깐한 시부모 있는 집에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싫어. 차라리 자네처럼 부모 없는 게 더 낫지. 하긴 우리도 아들이 없어서 아들 같은 사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우리 딸이 진짜 아들을 데리고 왔네. 장인 장모님은 결혼 전부터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집에 자주 초대해서 밥도 많이 해주시고 여행 갈 때도 저까지 같이 데려가 주셨어요. 물론 그게 다 아내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긴 해요. 장인 장모님께서 워낙 아내를 애지중지하셔서 아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거나 놀러 가는 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었는데요. 저랑도 연애하는 동안 둘이서만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는 게 불안하다며 같이 다니기를 바라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장인 장모님이 너무 유난하고 좀 심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오히려 장인 장모님처럼 자식을 챙기고 유난스러워 보일 정도로 아끼는 모습이 좋게 보였거든요. 저도 자식을 낳으면 너무 소중해 장인 장모님처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결혼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내내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 계획에 처가살이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장인 장모님께서 사위를 데리고 살고 싶다고 집까지 사실 정도로 바라시니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아내와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여러 번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였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김서방 자네를 정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이 세상에 우리 딸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난 줄 알았는데 자네 만나고 나서 나만큼이나 내 딸 사랑해주는 녀석이 또 있구나 싶어 너무 든든하더라고. 항상 저에게 당신의 딸을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 당신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딸이랑 한 번도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결혼해서도 꼭 데리고 살고 싶었어. 그래서 이 집도 새로 지은 거고. 자네도 돌아가신 부모님 많이 그리울 거 아니야. 우리랑 같이 살면 내가 진짜 아버지처럼 잘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살아보자. 연애할 때까지는 장인 장모님께서 유난하게 구시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진짜 친아들처럼 믿고 의지해주시는 것 같아 좋았죠.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사위가 진짜 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불편한 점도 하나 둘 생기더라고요. 1년, 2년 계속 장인 장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제가 아들인지 사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제가 이 집 머슴인가 싶을 때가 더 많거든요. 처음 아내와 결혼했을 땐 그나마 저나 아내나 출퇴근하느라 바빴으니 집에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 장인 장모님과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1층에 저랑 아내는 2층에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거의 마주치질 않았거든요.
물론 주말이면 항상 1층에서 생활하긴 했어요. 저도 주말이면 쉬고 싶어서 제 방에서 낮잠도 자고 영화도 보거나 아내랑 둘이 데이트를 하러 나가고 싶기도 했는데 장인 장모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하기를 바라셨거든요. 장인 장모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세요. 저나 아내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주말 아침이면 꼭 함께 가야 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장인 장모님 말씀대로 매주 등산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금요일에 한 번씩 회사에서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면 다음날 등산하겠다고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전날 장인어른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회식을 하고 너무 늦게 들어와서 내일 하루는 좀 쉬고 싶다고요. 그러자 장인어른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말로는 알겠다 하셨어요. 내일은 하루 쉬고 그럼 일요일 아침에 가지 뭐. 그래도 매주 하던 건데 술 먹었다고 건너뛰면 다음 주에도 회복이 안 돼요. 장인어른은 등산에 진심이셨습니다. 토요일날 못 가면 일요일에라도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나마 토요일에라도 하루 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차라리 힘들어도 토요일날 가고 말 걸 괜히 하루 쉰다고 했다가 일요일날 폭풍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나도 사회생활 해봤지만 상사들이 순 준다고 그렇게 넙죽넙죽 받아먹으면 안 돼. 안 그래도 김서방 배 나온 게 콜레스테롤 수치 높을까봐 걱정되는데 자꾸 늦게까지 술 먹고 다니면 어떡해? 원래도 장인어른이 잔소리가 많은 편이세요. 제가 평소에도 술을 많이 먹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회식 때만 손에 꼽히게 먹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회식만 하고 오면 잔소리를 하세요. 좋은 소리도 매일 들으면 피곤한데 듣기 싫은 소리를 매번 들으니 저도 피곤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살집이 좀 있는 체형이라 결혼 전부터 건강 생각해서 살 빼라는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그나마 결혼하고 처가살이 하면서 살이 빠진 건데도 제가 배가 나왔다고 잔소리를 하셨죠. 처음 장인 장모님과 등산을 가게 된 것도 장모님께서 제 배가 불룩한 게 걱정된다고 하도 하셔서 같이 간 거였어요. 더군다나 제가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저녁도 못 먹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왔더니 장모님께서 밥상을 차리다가 슬쩍 제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없는 사이 두 분이 웬일로 싸우기라도 하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제 밥을 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자네 장인이 김서방 자네 요즘 살찐 것 같다고 저녁을 주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일하고 오는 사람 어떻게 밥을 안 주냐고 했는데 김서방 밥은 자꾸 치우라고 성화네. 김서방, 자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내가 봤을 땐 자네 요즘 분명히 살이 한 5kg는 찐 것 같아. 저녁 며칠 굶고 나가서 달리기라도 하고 오는 거 어때? 그 순간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지금껏 살면서 누구 눈치를 보고 산 적이 없었는데 밥 먹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니 은근 서럽더라고요. 장인어른네 집안에 콜레스테롤이랑 혈압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평생 식단 조절을 하며 운동을 매일 하십니다. 건강이 최고라면서요. 자네 이번에 건강검진했을 때 당뇨랑 고지혈증 다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자네 부모님이 안 계시니 모르겠지만 그게 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지. 네. 아버님이 저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 알죠. 그래도 매일 샐러드만 먹는 건 너무 힘들어요. 김서방 걱정하지 마. 내가 매일 다르게 맛있게 해줄 테니까. 덕분에 저는 5kg를 뺄 때까지 저녁에 집에 가서 샐러드만 먹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점심도 대충 먹고 집에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 밖에서 대충 사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온 걸 장인어른께서 단번에 아시곤 뭐라고 하셨어요. 살 빼는 건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해. 자네 장모가 자네 해주겠다고 매일 시장 가서 신선한 채소 사다가 샐러드 해주는데 자네는 자꾸 밖에서 살찌는 음식 먹고 들어오면 되겠어?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올 때까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집까지 1시간이에요. 밀리면 1시간 반도 걸립니다. 그런 와중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프면 너무 힘들어요. 참다 혼자 밖에서 사 먹고 온 건데 제가 애도 아니고 장인어른에게 혼날 때면 저도 모르게 속상하고는 합니다. 항상 저에게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진짜 아들에게 하시는 말이 맞나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 저는 밖에서 사 먹지도 못하고 배고픔을 참고 와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은 금방 빠졌어요.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살이 빠지고 나면 장인어른이 그만큼 좋아하시니 실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살 빠지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이야 자네도 내 말이 다 잔소리 같겠지만 어쩌겠어. 우리 죽으면 수연이 옆에 딸랑 자네 한 사람 남는데 자네가 건강해야 내가 걱정 안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 장인어른께서 제가 살찔까봐 걱정하는 건 나중에 아내가 혼자 남게 될까봐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해가 되면서도 저는 괜히 좀 서운했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괜히 장인어른에게 혼날 때면 한 번씩 옛날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제가 입양됐을 때 일이에요. 처음 제가 지냈던 고아원은 지방에 있던 작은 시설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입양되었다며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는 입양 가지 않고 계속 그 고아원에서 있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입양됐어요. 그때의 충격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고아원이 저에게는 집이었고 원장님이 엄마나 다름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집으로 가라고 하니 너무 무섭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고아원에 같이 있던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서울이든 어디든 고아원에 사는 것보다야 입양돼서 양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을 거라고요. 저는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는 내내 울다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친구들 말대로 서울은 건물도 높고 신기한 것도 많은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서울에서 살면 이렇게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학교도 다니고 양부모님과 놀러도 다닐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입양된 집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집도 아파트에다가 제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거실도 넓고 화장실도 2개라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위해 이름도 지어놨다며 김준호라는 이름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집 돌림자가 준이라 내가 지어봤는데 마음에 들어? 내년이면 학교도 가야 하니까 우리가 좋은 가방 새로 사줄게. 네,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양부모님은 자상하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새로 지어주신 이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돌림자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양부모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면 제가 진짜 이 집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팔자가 꼬여도 단단히 꼬였나 봐요. 저는 양부모님께 입양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파양됐습니다. 저를 입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양부모님께서 임신을 하셨거든요. 양부모님 2분이 결혼하고 10년 동안 되지 않던 임신이 제가 오자마자 된 거예요. 어느 날 밤 제가 자고 있는데 거실에 불빛이 보여 제가 문을 살짝 열고 양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친자식 생겼다고 바로 고아원에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지. 당신은 준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양아버지께서 저를 파양하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엄마가 우리 핏줄 생겼는데 굳이 남의 자식 왜 키우냐고 난리야. 그리고 당신도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눈치 안 주고 키운다고 해도 애가 모를 리가 없어. 자기는 우리 친자식 아닌 것도 쟤도 다 아는데 괜히 우리 애 태어나면 샘난다고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그 순간 거실로 나가서 동생 안 괴롭힌다고 내가 잘해주겠다고 울면서 애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저에겐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지금 내가 나서서 버리지 말라고 말이라도 했다가 양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린 게 욕심도 많다고 생각해 오히려 더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양부모님의 태도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먹는 거를 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학교 가기 전에 사준다던 가방도 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도 거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배가 고파서 밥 달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자꾸만 양부모님의 눈치를 봤어요. 그렇게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다 보면 저를 다시 고아원에 안 보낼 줄 알았는데 양부모님은 결국 저를 다시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저를 보내버렸어요. 그때의 기억은 저에게 상처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오래돼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장인어른이 저에게 뭐라고 하실 때마다 잊고 싶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더 힘들었어요. 결혼해서 처가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저에게도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가족이랑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간섭받거나 잔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데 처가에서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제가 하는 일에 관해 항상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마냥 좋기만 한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제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결혼 초기에도 사실 좀 놀랐던 게 제가 원래 다니던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갔어요. 같이 치던 분들이 있어서 동호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몇 번 탁구장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께서 제가 탁구장에 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갔으면 좋겠다고요. 결혼하기 전이야 남자 혼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이제 결혼도 했는데 그렇게 여자들 많은 동호회 혼자 다니는 거 남들이 보기에 좀 아닌 것 같아. 굳이 탁구 치러 가고 싶으면 우리랑 같이 가면 되잖아. 탁구도 탁구인데 그 전부터 알던 사람들이라 동호회처럼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하는 모임이 있어서요. 늦지 않게 오겠습니다. 아내도 특별히 가지 말라고 안 하는데 장모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 은근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제가 애도 아니고 운동하면서까지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해서요. 자네는 그렇게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면서 결혼은 뭐하러 했어? 우리 딸은 평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집에 혼자 있는데 혼자 두고 나가기 안쓰럽지도 않아? 장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저는 결국 약속을 취소하고 아내와 영화를 보러 가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 정도는 결혼 초기이고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서 장모님도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 뒤 장모님께서 저를 힘들게 하신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원래 제가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저를 별로 안 좋아했던 상사 하나가 일부러 저를 승진해서 누락시키고 자기가 미는 라인에 다른 직원을 승진시켰어요. 안 그래도 그 상사는 따로 회식하거나 사적으로 만날 때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잘한 걸 가지고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처음 본 거는 아니다 보니 저도 웬만하면 무시하면서 버텼는데 그때 일은 저도 많이 참기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회사에서 업무 관련된 일까지 저를 무시하니 참기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승진해서 누락되면서 저는 다른 팀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직장을 다닌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일이라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직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상의를 했습니다. 마음 약한 아내 성격에 제가 그렇게 말하면 걱정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도 어디다 말할 데도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황당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혼자 저녁을 먹는데 장모님께서 쓱 제 옆에 앉으시더니 회사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자네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사회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면서 승진 좀 안 된 거 가지고 그러면 돼? 그럴수록 자네가 더 씩씩하게 이겨내고 더 열심히 해야지.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자네 나이에 지금 그만두면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어. 그러니까 이직 생각은 하지도 마. 네, 저도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회사가 좀 힘들어서 지나가는 말로 한 거죠. 안 힘들면 그게 회사야? 나나 자네 장인도 이 나이에도 나가서 일하는데 자네가 벌써 그러면 안 되지. 가족이니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자존심이 걸린 이야기를 아내가 바로 장모님께 얘기했다는 것에도 마음이 상했고 장모님의 반응에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만두고 집에서 놀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혹여 제가 일을 그만두기라도 할까봐 다들 전전긍긍하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맘때 아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제 이직 이슈는 금방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때 장모님께서 제게 하신 이야기가 신경 쓰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불쑥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울적해요. 회사 일도 일이었지만 제가 정말 장인 장모님께 서운했던 건 육아휴직 때였어요. 그 전에도 장인 장모님께서 아무리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셔도 저보다는 당신들의 딸이 우선이라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육아휴직 때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아들 같은 사위라도 진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저나 아내나 회사는 달라도 회사 내에서 직급도 같고 진급한 시험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장인 장모님은 제가 아닌 아내에게 먼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으셨죠. 아내는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승진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꼭 승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응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도 회사에 다니다 보니 제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인어른께서 이미 제가 육아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배불러서 10개월 고생하고 10시간 진통해서 나왔는데 육아휴직 정도는 내 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도 되지 않겠어?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육아휴직을 안 하겠다고 우길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김서방 자네 이직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이 기회에 집에서 쉬면서 차차 생각 좀 해봐. 내가 일찍 와서 애 보는 거 좀 도와줄게. 장인 장모님께서 같이 부동산을 운영하시다 보니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우세요. 그러다 보니 장모님께서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 같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직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라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 이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더니만 아내가 임신하자 말을 바꾸시니 저로서는 기가 찼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유치하긴 하지만 만약 저에게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래도 이렇게 쉽게 제가 육아휴직을 먼저 하지는 않았을 거란 치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아들 가진 부모가 며느리 대신해서 자기 아들이 육아휴직 하겠다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로서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가족인 장인 장모님과 아내가 제가 육아휴직 하기만을 바랬으니까요. 사실 뉴스 여기저기서 남자들의 육아휴직이 늘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 육아휴직 제도가 생겼을 때 대부분 여자 직원이 신청하기도 했고 작년에 한 번은 저와 같은 직급의 남자 직원이 신청했다가 복직하자마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기도 했거든요. 승진은 당연히 하지도 못했고요. 육아휴직에 관해서 상의하면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내는 그래도 제가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도 임신했을 때 회사에서 별의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다녔어. 더군다나 애 낳고 왔더니만 부장이 한다는 말이 바로 육아휴직 쓸 거지? 요즘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니까. 일은 안 하는데 회사에서 돈도 주고. 그러더라니까. 그런 소리 들어도 난 우리 새끼 생각해서 꾹 참았는데 당신은 육아휴직 잠깐 먼저 하는 거 가지고 자꾸 그래야 돼? 아니, 나는 한 번도 회사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겁도 나고 걱정도 되니까. 알았어. 당신이 임신하고 애 낳느라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아빠인 내가 해야지. 아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임신해서 회사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몸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고 애 낳고 복직할 거냐는 말도 보는 사람들마다 할 테니까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나 아내 둘 중에 누구 하나 일이라도 그만두면 당장 살 길이 막막한데 오히려 아내가 애를 낳고도 바로 복직해서 일하겠다고 하면 남자로서 고마워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랑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해서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사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가라앉더라고요. 정말 육아휴직 시작하고 거의 한 달을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8시에 나가면 저녁 8시나 되어야 집에 들어와요. 그 와중에 애 낳느라 살이 너무 쪄서 빼야 한다고 저녁 9시에 필라테스에 갔습니다. 그러니 저는 꼼짝 안 하고 평일엔 애만 봐야 했어요. 자기 퇴근하고 운동하느라 힘든지는 아는데 필라테스 조금만 줄이면 어때? 나도 밥이라도 먹고 좀 씻으려면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좀 도와줘야지. 아무리 주말에 아내가 같이 육아를 한다고 해도 평일에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애가 새벽에도 1시간마다 깨서 울다 보니 저의 하루는 오롯이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서 밤인지 낮인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단 이틀이라도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올 수 없냐고 부탁했어요. 나도 자기 힘든 거 알지. 근데 내가 퇴근이 늦어서 다른 학원은 안 받아주는데 이 선생님만 일주일에 5번 하는 조건으로 9시에 수업해주시는 거라 바꿀 수가 없어. 처음 아내가 운동한다고 했을 땐 저도 너무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아내도 일하느라 바쁜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육아에 너무 지쳐서 힘들 때라 정말 누구라도 좀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러다가는 진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아내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자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는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이나 있어? 내가 지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우울증 걸리기 직전이야. 자기는 회사도 다니고 운동도 하러 다니면서 나 생각해서 그거 며칠 빼주지도 못해?
저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내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 자꾸만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왜 이렇게 짜증을 내? 그리고 엄살 좀 그만 부려. 집에서 맨날 애랑 노는 게 뭐가 힘들다 그래? 거기다가 엄마가 퇴근하고 와서 매일 저녁에 애 씻기는 거 도와주잖아. 거기다가 매일 저녁도 차려주고. 그런데도 꼭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 걸어야 되겠어? 저는 아내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고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내는 장모님까지 도와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했어요. 아내가 저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 저도 더는 말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 이후로는 아내에게 일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봐야 엄살 피우고 징징거린다고 생각하는데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떻게든 남은 육아휴직을 힘내서 잘 견뎌내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대로 저도 아내에게 똑같이 해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남자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구는지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이 남들보다 평범하진 않아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서 사느라 고생했지만 육아도 그만큼이나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애는 저 혼자 낳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빠고 아내가 엄마인데 저에게만 모든 일을 떠넘기는 아내의 태도에 앞으로 우리가 부부로서 정말 힘든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지금처럼 자기 생각만 할 게 뻔하니까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와 있다 보면 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아이 먹이고 재우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나에게 시간이 생기면 뭘 할까 혼자 상상만 해도 좋거든요. 우선 저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는 대로 다른 직원들이랑 점심도 나가서 먹고 회식도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 전에는 밥 먹을 때까지 일 이야기하기 싫어서 따로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다 보니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떠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한 게 공부였습니다. 집에 예전에 제가 사다 놓은 책이 많아요. 직장을 다닐 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보지도 않았는데 집에 있으니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공부하려고 하면 애가 깨고 보채니 그 또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시간이 좀 생기면 학교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티는 안 냈지만 사실 제가 공부 욕심이 좀 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도 공부를 곧잘 해서 전교에서 10등 안에는 들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에야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충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점수 맞춰 대학에 간 거지만 사실 제게도 꿈은 있었어요. 저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았으면 해서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돈 걱정 안 하고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이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혼해서 아이 키우면서 사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아직 어린데 아내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퇴근하고 대학에라도 다닌다고 하면 장인어른이 찬성할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더는 희생만 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아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 스스로도 챙기고 아껴줘야 한다는 걸요. 아들이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매일 보다 보니 제가 더 멋진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섰어요. 못한 공부를 지금이라도 꼭 하고 싶다고요.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부탁이라는 걸 했습니다. 1년 넘게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들을 키웠으니 앞으로 1년은 아내가 육아휴직하고 제가 대학원이나 야간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 말에도 아내는 바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고는 잠시 뒤 아내가 머뭇거리다 입을 뗐습니다. 당신 회사는 육아휴직 2번 연속으로 쓸 수 있잖아. 나는 그래서 당신이 1년 더 쓰고 나는 애 학교 갈 때나 쓰려고 했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나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눈치 보이는 거 알잖아. 아내는 너무 당연하게 제가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할 줄 알았대요. 순간 저는 아내의 이기심에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승진하기 전에는 승진해야 해서 눈치 보인다 해놓고 지금은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을 못 쓴다고? 그러는 나는 회사 안 다니니? 내 직급에 2년이나 육아휴직 쓰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사람이 대학원 간다는 소리가 나와? 자기 복직하고 학교까지 다니면 나는 어쩌라고. 휴직하고 하루 종일 혼자 애나 보라는 거야? 저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날이 정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제가 뭘 하고 싶어서 다시 공부하겠다는 건지 묻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순간 억울해진 저는 지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나 휴직하고 집에서 애 보는 동안 운동한다고 밤마다 필라테스 가고 주말이면 친구들 만나러 다녔잖아. 내가 주말까지 나가는 건 힘들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장모님이 도와주는데 뭐가 힘드냐 큰 소리나 치고 그동안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솔직히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 동안 내가 24시간 혼자 애 다 봤잖아. 근데 당신은 공부하겠다는 사람 부탁도 못 들어줘? 저는 아내에게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흥분해서 우왕좌왕 소리를 질렀어요. 물론 제 자식이니 내가 키우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제가 아내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내도 저를 생각해주고 헤아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언제나처럼 제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니 아내도 좀 놀란 것 같더군요. 그런데 놀라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한다는 말이 장인어른께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장인어른 허락받아야 돼? 당신이 하도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먼저 육아휴직 쓰기는 했지만 사실 나도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쓴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가 나를 위해서 육아휴직 써줘. 저는 결심한 대로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결국 야간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아내와 합의한 내용은 평일엔 직장 퇴근하고 학교에 다녀오고 주말엔 제가 아이를 다 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도 많이 힘들기야 하겠지만 어찌됐든 평일만이라도 아내가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게 1년 동안 사람도 못 만나고 육아만 해서인지 출퇴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까지 할 수 있으니 몸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주말에 육아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사람이 일해서 일도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 내 자식도 더 소중하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저를 찾으신다고 잠깐 교수실로 오라고 했다고요. 그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보이는 교수였는데 왜 갑자기 저를 찾으시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밤에 아이를 재우기 힘들다고 조금만 늦어도 짜증을 내서 수업이 끝나면 불이 나게 집에 갑니다. 하지만 그날은 교수님의 호출을 받았으니 빠른 걸음으로 교수실을 향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교수실에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저를 보고도 멍하니 얼굴만 바라볼 뿐 말이 없더라고요. 수업할 때도 가끔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돌리시길래 저는 막연하게 그 교수가 다른 교수들보다 나이가 젊은 분이라 아무래도 또래인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불편하신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부르시기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실에 들어선 지 5분이 지났는데도 교수는 할 말은 안 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운을 뗐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요. 그런데 그때 교수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름이 김준호 씨 맞죠? 아니라는 거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아서요. 무례한 질문이라는 건 알지만 혹시 준호 씨 고아원 출신인가요? 저는 교수의 입에서 나온 고아원이라는 말에 순간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이 교수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교수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수님의 얼굴이 분명 낯이 익었어요. 하지만 교수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해서인지 정확히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혹시 저를 아세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옮겨 다닌 고아원만 3군데예요. 그러다 보니 그중 하나의 고아원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하자마자 교수는 많이 놀랐는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비틀거리기까지 했어요. 말도 안 돼. 교수의 행동에 저도 놀라서 다급하게 다가가 교수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괜찮은지 물었어요. 그러자 교수가 저를 갑자기 와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귓가에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그 이름이 들렸어요. 보석아, 형이야. 나 네 형 윤석이라고.
저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미 형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 아시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리고 아파서 도무지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기억이요. 형이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립지만 이 험난한 현실에서 괜히 떠올렸다간 너무 가슴 아파서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기억. 형은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제가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입양되기 전 처음에 있었던 지방의 고아원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와 친형이 같이 고아원에 갔거든요. 당시에 친척들조차 저와 형을 맡아줄 수 없다고 해서 바로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래도 그때는 든든했던 게 저에게는 형이 함께였다는 겁니다. 고아원에서 같이 지내던 아이들과 싸우거나 제가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형은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돌봐줬거든요. 나중에서야 생각해보니 그때 형도 어렸어요. 본인도 어린애가 동생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요. 당시에 형은 항상 옷이나 먹을 것도 나부터 챙겨주고 잘 때도 제가 먼저 잠들어야 잠이 들고는 했어요. 제가 겁이 많아서 형이 안아주지 않으면 잘 자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입양된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형이랑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형이 없으면 전 아무것도 못하는데 형 없이 제가 다른 집에 간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입양되기 전날까지도 제가 형이랑 같이 가는 거 맞냐고 물었어요. 분명 형도 원장님도 둘이 같이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에서 차가 내려오자 형은 온데간데 없고 원장님이 제 집만 차에 실었어요. 그러고는 기사님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했어요. 저는 형도 같이 가야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어른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형은요? 형은요, 원장님? 저 형이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 차 문도 문 닫게 붙잡고 저는 원장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하지 마. 형도 너도 좋은 집에 입양 가서 잘 살아야지.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빠가 안심하지 않으시겠어? 원장님은 제가 입양 가는 게 형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가서 양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형도 좋은 집에 입양 갈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먼저 입양 가야 형도 입양 갈 수 있을 거라는 원장님의 말이 귀에 꽂혀서요. 보석아, 그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보석이... 그 이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사실 나 입양 갔었던 집에서 이름 바꿔서 그동안 김준호로 살았어. 뭐?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널 못 찾았던 거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니?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었습니다. 형은 제 이름이 바뀐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옛날 이름으로 저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이렇게 형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학교도 가기 전에 둘이 헤어졌으니 형도 좋은 집에 입양돼서 당연히 잘 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형은 입양되지 않았었다네요. 제가 입양 가고 얼마 뒤 고아원이 재정난이 심각해지며 문을 닫았고 그때 형도 다른 지역의 고아원으로 옮겨갔대요. 그 이후로도 형은 나이가 많고 남자애라는 이유로 번번이 입양되지 않아 계속 고아원에 있었답니다. 그 와중에도 형도 제가 입양돼서 서울에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거죠. 나는 네가 서울로 입양 갈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어.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널 찾아갔는데 그제야 네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너 파양했다고 하더라고. 형은 저를 위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참다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서울에 처음으로 올라와 저를 만나러 왔었답니다. 제가 입양 갔다는 집 주소가 적힌 꼬깃꼬깃한 종이 하나를 달랑 들고 말이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잘 지내는지 얼굴만 보고 가려고요. 그런데 그 집에는 제가 아닌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답니다. 그제야 그 집에서 저를 파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형은 어느 고아원으로 보냈는지 계속 물었는데도 그 양부모들은 저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냈다는 말만 했대요. 그 이후로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른다고요. 맞아요. 아마 그분들은 제가 원래 있던 고아원으로 간 줄로만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갔을 땐 이미 그 고아원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은 후라 바로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저를 담당했던 직원분이 파양할 때 바뀐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다른 보육원으로 갈 때 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와 형은 그렇게 엇갈리게 된 거죠. 잊고 사는 게 저나 형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형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형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형과 저는 학교 운동장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애들처럼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내내 울었어요. 친형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뭉클한 정도가 아니라 평생 채워지지 않았던 가슴의 텅 빈 구멍이 이제야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장인 장모님이 아무리 저를 아들처럼 잘 챙겨주신다 해도 신부모님이 아니다 보니 아내와 제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항상 아내 편을 들어주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아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외로운 기분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동안 이 집이 내 고향이고 이 집안의 사람들이 나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국은 역시나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고 사위이다 보니 장인 장모님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을 만나는 순간 저에게도 유일한 내 편이 있었다는 사실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벅차올랐습니다. 형을 찾고 난 이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형도 그동안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더라고요. 형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형도 성인이 되고 고아원을 나와 고시원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며 대학을 다녔답니다.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저를 찾겠다고 서울에 있는 고아원부터 지방에 있는 곳까지 다 뒤졌지만 저를 찾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었대요. 네가 이름을 바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진작 알았다면 금방 찾았을 텐데 형이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형이 뭐가 미안해. 난 형이 입양돼서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싶어서 괜히 혼자 심술 부리면서 형 찾을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못 만난 건 다 내 잘못이야. 저도 평생 형 생각을 아예 안 하면서 산 건 아니었지만 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저도 문득 형이 보고 싶어 함께 지냈던 고아원이 있던 자리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형을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도 입양 가서 새로운 가족과 잘 살고 있을 텐데 갑자기 대학도 졸업 못한 내가 나타나는 건 민폐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역시 형제는 형제인가 봐요. 이렇게 돌고 돌아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형과 저는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어도 식성부터 취향까지 너무 비슷한 게 많았어요. 형이 사회복지학 교수가 된 것도 그래요. 심지어 저와 같은 이유더라고요. 저희 같은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수가 된 거래요. 그리고 형은 역시나 형인 게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뜻을 합쳐 이미 저희와 같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퇴소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형은 이미 먼저 제 꿈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형을 도와 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형을 만나 저의 진짜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제가 친형을 만났다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형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장인 장모님과 아내는 걱정부터 했어요. 아무리 친형이라도 서로 30년을 넘게 따로 살았는데 아무리 교수라고는 해도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만나야지. 처재직도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말만 믿고 덜컥 회사부터 그만두면 돼? 장인어른은 형의 뭘 믿고 회사를 그만두냐고 하셨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건 형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닌 저를 믿고 더 늦기 전에 제 꿈을 실현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장인 장모님 앞에서 제 생각을 똑똑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어도 항상 장인 장모님 눈치를 보기 바빴는데 제 곁에 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게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종종 형이 집에 놀러와서 식사도 함께 하고 갑니다. 처가 식구들은 형을 자주 보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져 제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장인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형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기분이 이상해요. 장인어른이 평소처럼 저에게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도 좀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면 형이 옆에서 듣다가 장인어른 몰래 제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곤 해요.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이 터지고 맙니다. 그 전에는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엔 진짜 내 가족이 다 완성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던 일도 하면서 평생 그리웠던 형도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
처가에서 살면서 장인어른에게 잔소리를 좀 들어도 아내가 아이를 보느라 힘들었다고 투정을 부려도 이제 다 괜찮더라고요. 가족이란 게 원래 서로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그러다가 서로 힘들 때는 누구보다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하며 사는 거니까요. 앞으로 저의 새로운 인생 이막 여러분께서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현재 결혼은 했고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형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시댁 식구들은 잘 사는 편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그냥 집에 있기 심심해서인 게 제일 크겠네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쯤은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은 이유도 있었거든요. 저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긴 합니다. 굉장히 부잣집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말입니다. 당신은 집안에 비해 진짜 너무 수수한 것 같아. 그래서 나 당신 집에 인사 가기 전까지 당신이 하는 말 다는 안 믿었어.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응. 저희 집은 아버지가 대형병원 이사장, 어머니가 의사세요. 그리고 하나 있는 언니도 그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의사 집안이죠. 저만 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그다지 잘하지 못하고 잘난 부분이 없는데 부모님과 언니는 너무 잘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꼭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야. 100명의 의사보다 한 명의 그냥 평범한 사람이 누군가에겐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가족은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다고 구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제 복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타고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집안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근데 너는 왜 그래? 하는 시선과 질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 학벌도 직업도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서 볼거리라고는 없는 저에 대해 사람들은 늘 궁금했었거든요. 오죽하면 입양아가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어요. 그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화를 내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천박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남들에게 말하고 다닐 수 있냐고! 저와 언니가 뜯어말리지 않았으면 엄마는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굴었어요. 이만큼 저는 우리 가족과는 전혀 닮지 않은 둘째 딸입니다. 아무리 제가 성격이 좋고 무심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가깝거나 편한 사람들 아니면 저희 집안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할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혼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됐을 때쯤에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물론 믿지 않는 듯 보였지만 저희 집에 인사를 가고 하면서 제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도 정말 적잖이 놀랐어요. 제가 외형이나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절대 그런 집안의 자식이라고는 보이지 않긴 하거든요. 내가 당신을 무시해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아니야, 나 같아도 못 믿었을 거야. 그렇게 진지하게 사과할 필요 없어. 하고 웃어넘겼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제 배경은 대충 이렇습니다. 시댁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는데 제가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몇 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주위에는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 너무나 그럴 수 있다고 다 이해를 해주시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주위에는 말 안 하고 다녀야겠다. 아니 뭐 꼭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니다.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 쓸데없이 말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짐작이 되는구나. 나야 뭐 어차피 네가 그런 집안이든 아니든 너랑 우리의 결혼식을 생각이었으니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어. 시어머니는 저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결혼 전에 몇 번이나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다 제가 찾아가서 만난 거긴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요즘 너 같은 아이가 어딨냐며 꼭 우리 아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안 이야기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습니다. 웃기죠? 하지만 모두들 저를 배려해주느라 그런 거라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긴 했어요. 나도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잖아. 왜?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마누라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 아니야.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해도 돼. 제 말에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갸웃하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니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입대는 사람이 한둘이겠어. 장가 잘 가서 호강하겠네. 그러면 회사는 왜 다니냐? 그런 소리 듣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내 일상이 흔들리는 것도 싫고. 그 부모님의 그 자식이라고 남편도 정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니까 저한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은 좀 다른 성격이긴 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쯤 외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계셨기에 상견례다 결혼식이다 다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2년 전쯤 한국지사로 발령이 나서 들어오셨습니다. 형은 정이라고는 없고 차갑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셔. 외국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일 관련 아닌 걸로는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온 적도 없고 1년에 안부 전화 한 통 할까 말까 하니까.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런 자식이 태어난 것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쯤 처음 만난 아주버님은 상상 이상이긴 하셨어요. 뭐? 결혼을 했다고? 네, 저희 둘이 교회에서 조용히 했어요. 그걸 이제 말하는 거냐? 제가 저랑 같이 살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굳이 사방팔방 알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한다고 미국으로 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세상에, 결혼했는데 부모님에게 이야기 한 번 없이 하다뇨. 아무리 무뚝뚝하고 부모와 사이가 막 좋지는 않더라도 이건 그 정도로 벗어난 거 아닌가요? 제가 멍한 얼굴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 아주버님은 그제야 제가 보인 듯 꾸벅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 본 재수씨에게 인사도 그 정도가 딱 다였습니다. 재수씨죠? 이런 질문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얼굴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고 몇 번이나 설득한 끝에 다 같이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아주버님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서는 형님 되는 사람도 정말 성격이 장난 아닐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의사라는 것도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이 저희 아버지 병원이라는 것도 그때 들었고 말이죠. 시부모님도 완전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나타나니 기분이 좀 풀리신 듯 보였어요. 그렇게 첫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저렇게 정없고 무뚝뚝한 애랑 같이 산다고 네가 마음고생이 많겠구나. 저한테는 더 잘해요.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제가 잘해봤자 하고 혀를 끌끌 차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형님은 꽤 자주 뵈었어요. 엄청나게 자주는 아니지만 시댁에 행사가 있거나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있으면 아주버님을 끌고 나오거나 그게 되지 않으면 본인 혼자라도 왔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형님과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아니,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녀의 좋은 모습은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한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동서는 무슨 일해? 저요?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해요. 처음 그 이야기를 했던 날 형님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 경악하던 표정 말입니다. 요즘도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서방님 직업도 막 엄청 좋은 건 아니던데 둘이 벌어야 하지 않아? 저희가 씀씀이가 크지 않아서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휴, 그래도... 하면서 누가 봐도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말과 행동에 저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동서는 잘 모르려나? 이런 말은 밥 먹듯이 했고 말이죠. 저 들으라는 듯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요즘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만으로 생활하는 여자들 잘 없잖아요. 분명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저를 한번 슬쩍 봤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티를 내지 않는 편이어서 이런 말을 어디에다가 하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언니에게 상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제일 못된 애들이야. 진짜 완전 재수없다. 우리 병원 의사라고? 한번 알아봐야지. 됐어. 형님은 내가 어느 집안 딸인지도 몰라. 확 말해버려. 네가 다니는 그 병원 우리 아빠 거다. 그러면 또 부모 믿고 팽팽 노냐고 할 텐데 그 소리는 더 듣기 싫어. 아니, 그냥 너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가? 확 말해버려? 언니랑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일부러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네가 다니는 병원 이사장 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뭐 자주 마주칠 일이 없어서 대화할 시간이 없긴 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생신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 아이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노인네한테는 선물인데 다들 정말 고맙다, 고마워. 제가 시어머니에게 건넨 종이 가방을 형님이 정말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게 명품 종이 가방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생신 때 한 번도 크게 생신 선물을 챙겨드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칠순이기도 하셔서 큰맘 먹고 준비한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형님이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건네더군요. 딱 봐도 두툼해 보이긴 했습니다. 아유, 현금 좋지. 며느리들 잘 본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호강해. 그러게, 당신 좋겠네. 정말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였어요. 모두 웃고 떠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 형님만 제외하면 말이죠. 어디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거로 생각했습니다.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았던 뜻밖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식사를 하던 방에서 나올 때였어요. 형님이 따라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형님도 화장실을 가려나 보다 하고 그냥 돌아서는데 저를 잡아 세웠습니다. 동서,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러고는 식당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갑자기 왜 저러나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나 싶어 갸웃했지만 오늘 저는 진짜 아무것도 그녀의 신경에 거슬릴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따라 나갔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긴 했지만 어이가 없는 일이긴 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그런 생신 선물을 할 거면 미리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팔짱을 끼고 따지도 묻는 형님에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걸 제가 왜 형님이랑 상의해요? 그래야 내가 금액을 대충 맞추지. 생신 선물을 금액을 맞춰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는 형님도 어머님께 현금 얼마나 하시는지 저한테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제 말에 형님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지? 제가요? 뭐가요? 나 엿먹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면 생각이 그리로 튀는지 정말 궁금하더군요. 제가 정말 어이없다는 얼굴로 형님을 바라보고 있자 그러는 자신이 더 어이가 없다는 듯 인상을 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봐야 우리 그이가 큰아들이야. 그러니까 발악 작작해. 네? 무슨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순진한 척이네, 재수없게. 정말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잘 보여서 나중에 재산 더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라 크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러고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어디서 순진한 척 착한 척이야. 나는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없이 살아서 남 돈 낸 새는 귀신같이 잘 맞는 애들. 얼마나 입안에 혀처럼 굴었으며 동서같이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뭣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집으로 시집을 왔겠어? 근데 이제 내가 왔으니까 그건 안 돼. 나는 그이 몫은 제대로 다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눈에 빤히 보이는 여짓은 그만해. 진짜 나한테 혼나기 싫으면. 한쪽 손으로 제 어깨를 쿡쿡 찌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이야기가 뭐지? 하는 생각에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색을 숨기고 잘하는 척했던 거구나. 그제야 왜 저딴 성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댁 식구들에게는 웃으면서 성격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시댁 어르신들의 재산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희 친정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만 시댁에는 그래도 재산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해외 유학이나 뭐다 다 부담 없이 지원해줄 수 있었던 거기도 할 거고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을 마치신 시아버지는 아마 퇴직금만 해도 집 한 채 살 만큼은 거뜬히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사시는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이고 딱 봐도 어느 정도 사는 집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 집이긴 해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 들으면 기절하겠네. 기절하겠어. 제 집안을 모르긴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알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그 검은 속내가 괘씸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방방 뛰면서 난리를 치는 형님이 웃겼어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에 관해 이야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진짜? 형수님이 그랬다고? 그럼 내가 그런 거짓말을 뭐하러 해? 아니,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나도 모르게. 남편도 정말 충격받은 듯 보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는 그런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을 테니 어찌 보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긴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제가 아까 받은 충격에 중얼거리듯 넋을 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지? 당연하지.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말자. 남편은 그 뒤로 형님과 함께 만날 자리가 있으면 형님을 자세히 관찰하는 듯 하더군요. 그러고는 몰랐는데 어딘가 쎄한 구석이 있긴 하다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지 않게 자리가 끝나도 늘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언니를 만나러 언니가 다니는 병원이자 저희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입구에서 알림판 같은 걸 빤히 보고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빤히 보고 있는데 뒤에서 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취직하게? 그럴까? 많이 심심한가 보네. 아까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었거든요. 물론 학점 맞춰서 되는 학교에 들어간 거라 학점이 좋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전공 한번 살려봐? 네 이력서로서는 취직 못해. 우리 병원이 얼마나 빡센데. 여기 영양사들 다 학력 어마어마하다 너. 언니, 동생한테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야? 난 사실을 이야기한 거야, 사실을. 그렇게 웃으며 병원 안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어요. 아, 네 형님이라는 그 쌤 이야기 좀 물어봤어. 뭐래? 병원에서는 잘한대? 아니, 성깔 더럽다던데? 밑에 애들이 죽으려고 한다고 많이 그러더라. 그리고 뭐 자기 시아버지가 엄청 부자라서 나중에 그 유산 다 물려받으면 의사고 뭐고 때려칠 거라는 둥 그런 소리도 하고 다닌대. 맨날 명품 구두다 옷이다 이런 거 입고 다닌다던데? 엄청나게 과시욕이 있는 것 같다고도 그러더라. 여기서도 세고 있구만. 그냥 너네 시부모님이랑 신랑한테만 잘하는 건가 봐. 재산 때문이겠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사람은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며 커피를 쪼르륵 먹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딘가를 손가락질하더군요. 그래서 돌아보니 멀리서 형님이 다른 의사들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이참에 확 커밍아웃 해버려. 우리 병원이 우리 아빠 병원이다.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다 하고. 초딩이냐? 유치하게? 혹시나 저를 볼까 싶어 목소리도 작게 이야기하는데 딱 제 뒤에 저를 등지고 앉더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그 기업 임원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신 거잖아. 와, 진짜요? 그 회사 임원들 월급이랑 인센티브 이런 거 장난 아니라던데 재산이 진짜 엄청나시겠어요. 나 처음에 시댁 집에 갔던 날 엄청나게 놀랐어. 집이 너무 좋아서. 와, 부럽다 진짜. 나도 물려받을 재산 많은 시부모님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이가 바보같이 동생한테 다 뺏길 짓만 하고 있길래 내가 정신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 그이 동생은 진짜 별 볼 일 없거든? 그래서 시부모님들한테 엄청나게 잘해. 나중에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 이거지.
근데 남편은 그런 거에 관심 없다는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니까 내가 나서서 잘하는 수밖에. 그래도 큰아들은 먼저 챙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동서라는 얘도 진짜 엄청 여우라서 신경이 좀 쓰여. 어떻게 여운데요? 착한 척이라는 척은 다 하고 해실해실 웃으면서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들러붙는지. 어차피 지도 다 돈 때문이면서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척하고 말이야. 진짜 재수없어. 제 말에 언니가 화가 난다는 듯 일어서려 했지만 제가 언니 손목을 잡았어요. 언니가 짜증이 난다는 듯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 진료 시간 다 됐다. 나 먼저 가볼게. 곧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언니가 짜증이 잔뜩 묻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저거 진짜 짜증이 나네. 너 빨리 우리 집 이야기해. 그 돈 너한테는 푼돈이라고 완전 잘근잘근 밟아주란 말이야. 됐어 뭘. 그리고 언젠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뭐. 그러면 자기만 더 부끄럽지. 제 말에 언니가 그건 또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물론 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거 화가 났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버지 병원에 취직했어요. 사실 언니 말처럼 저는 학력이고 경력이고 그런 대형 병원에 영양사로 취직을 할 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마침 육아휴직을 가시는 영양사 한 분의 자리를 급하게 구해야 했거든요. 결혼이 생겨서 급하게 구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언니도 제가 구내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병원이 워낙 크기도 하고 직원도 많아서 영양사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거든요. 저는 경력도 없고 어느 정도 실습기간을 거치고 정식으로 일을 하기로 한 거라서 일단은 잡일을 주로 하긴 했습니다. 다른 영양사분들 일을 배우는 거나 아니면 일손이 부족하면 음식을 하고 배급하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일하기 편하게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버님 분들이랑 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면 저도 그분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데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구내식당에서 아버지와 언니와 처음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의 그 경악스러운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웃겼는데 말입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아가, 집에 힘든 일 있니? 아빠가 도와줘? 아버지는 아직도 저를 아가라고 부르셨거든요. 언니랑 저랑 나이 차이가 8살 정도 나는 늦둥이라 아직도 제가 아기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말해줄게요. 둘 다 나 그만 쳐다보고 식사부터 하세요. 그러고는 나중에 한 번쯤 내 손으로 돈을 벌어오고 싶었다고 여기 영양사로 취직했다고 하니 언니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한 소리를 했고 아버지는 저를 엄청나게 장하다는 듯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다 컸네, 다 컸어. 아빠, 저 결혼해서 애도 있는 애야. 내 눈에는 여전히 애야, 애. 그날 저녁에는 엄마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정말이지, 우리 가족도 유난이죠? 아무튼 그렇게 가족들에게 들킨 위기는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다기보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겠죠. 바로 그 병원에는 형님도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아닌지 형님인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건이 터지려고 그랬던 건지 병원에 높으신 분들이나 거의 모든 의사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첫 타자는 병원장님이었습니다. 유정이 네가 여긴 왜 있냐?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 하면서 자주 뵌 분이었습니다. 병원장님은요. 제가 병원에서 밥을 푸고 있으니 당연히 놀라셨겠죠. 아저씨, 쉿!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멀뚱거리시면서 그냥 가시더군요. 그러고는 곧 아버지께 전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지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배급을 하면서 이 병원에 취직한 게 잘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는 얼굴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다들 아는 척을 해오는데 입 다물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순간 지치기 시작하더군요. 유정씨, 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나 한 번도 자기 뽑아달라는 청탁 같은 거 받은 적 없는데? 말 안 하고 혼자 취직한 거라. 부모님이 이 병원에서 일하세요? 누구신데?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 사이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병원장님이랑 다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신다잖아.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형님이었어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형님이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고는 표정이 싹 굳더군요. 우리 그냥 밖에 나가서 먹을까? 왜요? 오늘 메뉴도 괜찮은데? 게다가 병원장님 저기 계시잖아요. 동료 의사의 그 말에 형님이 인상을 잠시 찡그리더니 병원장님이 계신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눈과 표정으로 말했어요. 절대 자기를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걸 말입니다.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는 척을 더 하고 싶더군요. 제가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구내식당에서 밥이나 푸는 동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시댁 자랑이라는 자랑은 다 해놨는데 동서가 여기서 밥을 푸고 있다는 걸 보이면 자기 말이 진짜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생길 테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더 아는 척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그 간절한 표정을 무시하고 말을 걸었어요. 어머, 형님! 제 그 말에 형님 옆에 있던 동료 의사들이 일제히 저와 형님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잠시 놀란 듯 굳었다가 표정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아는 척 하지 말라니까.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네? 형님, 뭐라고요? 제 그 행동에 형님은 뚜껑이 제대로 열린 듯 보였습니다. 들고 오던 식판을 제 앞에 던지듯 내려놨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는 척 좀 하지 말라니까, 짜증나게!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끝까지 눈치 없는 척 행동하는 저에게 형님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렇게 이성을 잃은 만큼 화가 나는 행동이지 말입니다. 진짜 쪽팔리게.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면 미리 말해주던가. 동서는 항상 이딴 식이야. 사람이 못 배웠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눈치도 없고. 돈이 없어? 없으면 동서 그 잘하는 아양 떨면 되잖아. 시어머니한테 또 가서 애교 부리면서 좀 빌려달라고 해. 왜 이렇게 쪽팔리는 짓을 해?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나올 줄은 진짜 미처 몰랐거든요. 아무리 경우 없는 사람이라고는 하나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 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막말을 해댔던 거겠죠. 형님,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제가 일부러 더 기가 죽은 듯 말했어요. 사실 그 정도의 말은 그동안도 종종 들어왔던지라 별로 기분이 엄청 나쁘진 않았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말이에요. 진짜 이게! 너 나와! 형님이 진짜 한 대 치기라도 할 기세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죠?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좀 전에 형님을 아는 척한 걸 좀 후회하긴 했어요. 병원장님이었거든요. 병원장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좀 예뻐하셔서 며느리감으로도 점 찍어두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등장했다는 건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지켜온 비밀이 다 밝혀진다는 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여긴 병원 식당입니다. 환자들도 있는데 의사가 여기서 이런 소란을 피우면 안 되죠. 병원장님의 그 단호한 말에 형님은 정신이 번쩍 든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듯 중얼거렸어요. 개인적인 일로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없이 살아서 그렇네, 주제 파악이 안 되네 막 그러던데 그거 지금 우리 유정이한테 한 말인가요? 형님이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더군요. 병원장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다니 당연히 놀랐겠죠. 그것도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 유정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이제 다 밝혀지겠구나 싶어서 해탈한 얼굴로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놀란 듯 되물었어요. 우리 유정이요? 네, 우리 유정이. 병원장님이 동서는 어떻게... 뭐라고요? 동서요? 유정이 손윗동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동서를 욕했단 말입니까? 병원장님의 그 말에 형님이 다시 한번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할 말이 없었겠죠. 보기만 해도 형님이 지금 얼마나 놀라고 떨려하는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싶은 마음에 병원장님께 그만하라고 할 참이었어요. 병원장님이 먼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이 사장님은 네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니? 그게...
제가 곤란한 듯 목덜미를 긁었어요. 병원장님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한 번 더 놀란 듯 했어요. 이 사장님은 또 왜... 유정이가 이 병원 이사장님 딸이라는 걸 몰라요? 동서라면서? 병원장님의 그 말이 마치 폭탄 발언이라도 되는 듯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사들이 하나둘 신음 같은 말들을 내뱉었어요. 이사장님? 우리 병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따님분이 여기서 왜... 그나저나 그럼 이 선생님은 동서가 이 병원 이사장님 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게 다 들렸습니다. 제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상황을 정리하긴 해야겠다 싶어서 나섰습니다. 아저씨 그만 가보세요. 제가 병원장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모습에 그 주변 사람들이 한 번 더 술렁이더군요. 병원장님은 그런 저를 가만 바라보다가 저에게 다가와 제 어깨를 한 번 툭툭 쳤습니다.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아니, 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라는 막내딸 말은 다 들어주시겠지만. 병원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제 상사분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점심시간이었고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형님은 멍한 얼굴로 돌아서 나갔고 저는 일을 마저 마무리했어요. 물론 배급하는 모든 시간 동안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과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제 상사분이 나와서 그러시더군요. 이 일 계속할 수 있겠어요? 혹시 안 되나요? 나야 상관없긴 한데 유정 씨가 힘들 것 같아 그러지. 사람들 알잖아요. 엄청 수군거릴 거. 이미 많이 겪어봤죠.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숨어 지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다행이네. 사람 새로 뽑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 퇴근하려는데 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면서 말입니다. 나 오늘 점심시간에 수술이 있어서 식당 못 가는데 엄청났다며? 되게 재밌어하는 표정이다. 나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는데도 엄청 재밌던데? 뭐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수술 나오자마자 간호사들이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동생분 맞냐고 한 100번은 물어봐서 내가 맞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네 형님이 거기서 너 누군지 모르고 쪽팔린다고 난리를 치다가 병원장님한테 혼났다고 그러던데? 소문이 되게 정확하긴 하네. 진짜야? 뭔데? 어떻게 된 건데? 너무 흥미진진하는 얼굴로 물어봐서 말해주지 말까 하는 심술도 좀 났지만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저에게 듣는 게 더 정확할 테니 그냥 다 말해줬어요. 언니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화나는 얼굴이었다가 통쾌한 얼굴이었다가 하면서 말입니다. 와, 네 형님 지금쯤이면 덜덜 떨고 있겠네. 그렇겠지. 그리고 이게 무슨 쪽이냐? 동서 좀 없어 보인다고 쪽팔린다고 무시는 다 하다가 자기가 다니는 병원 주인 딸이라니. 한참을 그렇게 중얼거리는 언니를 두고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바로 전화가 올 줄 알았더니 조용하네. 형님에게 바로 전화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생각보다 겁을 많이 먹었나 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럴만하긴 하거든요. 저희 집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은 정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집이었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때부터 의사 집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정재계에서도 이 병원의 덕을 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병원이기도 했지만 실력 있는 의사들을 아버지가 영입을 잘해오신 덕에 병원 자체가 신뢰도가 높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곳의 의사들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게 큰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서 제가 처음 형님이 저희 병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능력은 있는 사람이구나 했거든요. 아버지 댁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회활동들도 많이 해서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대단한 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제가 말이죠. 평소에는 그런 자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런 일을 겪고 나니 한 번 더 장악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엄마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받았는지 제가 엄청나게 구박받으면서 시집살이를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만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댁 어르신들이랑 그이는 나한테 잘한다니까 그러네. 엄마는 그 소리 듣고 눈물이 다 나더라. 우리 딸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을 리 아닌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해.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엄마가 진짜 언제 어디든지 갈 테니까. 아버지는 더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시킬 태세로 나오시길래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바탕 전쟁 같은 후폭풍이 지나갔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형님에게선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다시 본 건 병원에서였어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소스라치며 도망을 가더군요. 제가 자기를 못 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 봤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얼굴을 한번 보자는 연락이 왔어요. 약속한 커피숍으로 갔더니 형님이 어딘가 착잡하고 잔뜩 기가 죽은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제가 들어서자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동서 왔어. 목소리도 잔뜩 기가 죽어 있었어요.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사과하려고. 그러기엔 너무 늦게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너무 놀라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 대꾸 없이 가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변명을 줄줄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좀 욱하는 경향이 있었어서 늘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리고 그때 일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동서에게 했던 말과 행동도 다 사과할게. 나는 뒤늦게 굴러온 돌인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동서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더 친하고 사랑받는 것 같아서 그게 질투났거든. 그래도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무슨 이유를 대시던 그냥 형님이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정말 미안해. 뭐 제가 이런 일로 남편이랑 갈라설 것도 아니고 이런 일로 남편이 자기 형이랑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족으로 하는 한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 뭔가를 더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럴 마음이 없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서,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너무 염치 없지만 형님은 굉장히 곤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병원 사람들이 다 나를 너무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이야기해. 물론 그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고 견뎌하는 게 맞기는 하는데 이번 인사이동에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형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드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 말에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면 위에서 알아서 눈치를 보는 거겠지. 동서가 이사장님 딸이고 내가 그런 동서를 그렇게 했으니까 잘 보이려고 알아서. 형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대충 알겠더군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병원 일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수 없어서 한번 물어보겠다 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걔가 그래? 네가 자기 지방으로 자촌 보낸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알아서들 아빠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하던데. 눈치를 보는 게 맞겠지. 무려 이사장 딸을 그렇게 건드렸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아버지가 나서서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밑에서 그러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그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지시를 내린 일도 아닌데 밑에서 알아서 눈치 보고 하는 일을 아버지가 나서서 눈치 보지 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형님에게 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관여한 일도 아니고 이제 와서 관여할 일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형님은 우는 소리로 저에게 부탁을 하나 더 하더라고요. 그럼 병원 식당에 자기가 찾아갈 테니까 사이좋은 척 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병원에 화해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눈치를 안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는 소리를 한 100번은 하고는 끊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어머 동서, 오늘은 힘든 일은 없고? 아, 네. 그래, 동서가 해줘서 그런지 밥이 더 맛있어 보이네. 다음 주에 아버님 생신 전에 한번 만나서 선물 어떻게 할지 이야기도 좀 하고. 엄청나게 가식적인 그 말투와 표정에 제가 차마 상냥하게 대답할 수 없어 그냥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고마웠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다행인지 아닌지 형님의 지방 자청권은 없던 일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에게 찾아와 아는 척 친한 척을 해댔습니다. 자기 동서가 엄청난 사람이다, 이 병원 이사장 딸이다 라는 자랑을 사방에 하던 말입니다.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변한 형님의 태도가 정말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속이 빤히 보이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 이후로 형님은 정말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할 만큼 저에게 잘하긴 했습니다. 뭐 너무나도 빤히 보이는 이유로 그러는 거라 저는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았지만 말이죠. 자꾸 밖에서도 자주 보자는 둥, 친하게 지내자는 둥 하면서 둘러붙는 통에 저는 형님과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한 번은 잘라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너의 형님도 진짜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게나 말이야. 언니나 저나 다 혀를 내둘렀어요. 저는 제 전임자분이 금방 육아휴직을 마치고 오셔서 다시 무직이 되었습니다. 뭐 살림하는 전업주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하죠. 가족의 안녕을 책임지는 자리이니까요. 하지만 한번 일을 시작해보니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언니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놀리긴 하지만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네요. 형님과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밀어내고 그녀는 저에게 계속 달라붙으면서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없지만요. 뒤에서는 또 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다닐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달라질 사람도 아니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며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딱히 제 배경을 숨기지는 않아요. 무시당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되면 자기 아래로 깔아보는 사람들의 그 민낯을 보는 게 힘들어서 말입니다. 이제 진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하원할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한동안 엄마가 마중을 안 나오다가 요즘 다시 나가니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또 딸 키우는 즐거움인가 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